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산반 명문의 복과 서주시기 복제의 명과 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유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서주시기 복제, 오복제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헌에는 오복제도 혹은 구복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오복 혹은 구복제도가 그 문헌에 기록된 대로 서주시기에도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서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청동 명문의 사례를 찾았는데, 그중 가장 난해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산반 명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계속 헷갈려서, 그래서 이 사산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특별히 상세히 고석하는 장절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이 명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서주시기 복제에 대해서 논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산반입니다. 사산반은 2002년 주봉환 선생이 학계에 소개한 것입니다. 현재는 중국 국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산반의 내벽에는 팔행 97자, 중문 한자를 포함해서 97자의 명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명문은 2002년에 공개되자마자 두 가지 부분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산반 명문의 연대에 관한 논쟁입니다. 주봉환 선생은 이 사산반을 소개하면서 하상주 단대 공정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공황 16년으로 비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공황 시대입니다. 기원전 922년부터 900년까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기반을 해서 이 16년은 바로 이 공황 16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907년입니다. 네, 이후 이학근 선생이 다른 논문을 편찬하면서 이를 지지했고, 그러면서 이 공황 16년설은 한때 학계의 주류 학설로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많은 청동 명문이 발견되면서 또 하상주 단대 공정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네, 이걸 소개하면서 공황 16년이라고 밝혔던 이제 주봉환 선생도 2014년에 서주 청동명문 연대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작성하면서 사산반의 연대를 공황 16년이 아닌 의왕 16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연대학에 많은 성과를 내셨던 장문옥 선생이나 유계익 선생도 각각 의왕 16년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같은 의왕 16년설이지만은 그 연대는 절대 연대 비정은 각기 다릅니다. 그만큼 청동 명문의 절대 연대를 획정하는 이런 작업이 결국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복자입니다. 복자. 이 명문에는 복자가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학자들의 관점을 두 가지로 기납해 보면은 하나는 복자를 동사로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자를 명사로 보는 관점입니다. 동사로 보는 학자들은 이를 항복, 복종으로 파악해서 여기 이 복자 뒤에 나오는 여러 집단들, 대자라든지 리, 그다음에 육자, 이걸 전부 다 이제 방국명으로 봤습니다. 방국명 혹은 이제 민족명으로 봐서요. 여기 중후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다 이제 주 왕실의 어떤 복종하는 것 혹은 항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사로 보게 되면요, 명사로 보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요 앞에 나오는 명사에다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항복이나 복종 이게 아니라 어떤 직사, 그러니까 직무, 그다음에 공부, 공무를 바치는 것, 바쳐야 될 공물,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동산이라든지 조봉림, 진영걸 선생 등등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지방 정치체의 주왕실에 대한 임무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바로 이 복자를 명사로 봐서 직무 혹은 공물로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 복자를 전래문헌에 보이는 복제와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공과 상서 우공편, 그다음에 국어, 그다음에 주례 등에 보이는 오복이니 구복제도인데요. 전통 시대에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근현대 의고사조와 또 마르크스 사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복제는 춘추 전국식이 육아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는 인식이 큰 영향을 끼쳤죠. 따라서 역사학적으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산반 명문이 발견되고 나서 공개되고 나서 서주시기에도 복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한 논의의 가능성이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주시기 정말로 복제가 존재했는가 하는 의문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산반 명문에 대해서 보면요, 이 사산반 명문은 일종의 책명 명문입니다. 이 책명 명문은 뭐냐면은 주 왕이 신하에게 관직을 하사하거나 아니면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명문입니다. 네, 서주시기 근문 가운데 이 책명 명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현재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시공간적 배경을 보면은 왕 16년 9월 기생패 갑신일 왕이 주신궁에 있었다. 왕이 태실에 이르러 자리로 나아가니 사산이 문을 통해 들어와 뜰 가운데 서서 북쪽을 향하였다. 네, 여기서 이제 시간은 16년 9월 기생패 갑신일입니다. 바로 이제 그리고 장소는 주신궁인데요. 이 주신궁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대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바로 서주 중기 공황 시기 혹은 그 다음인 의왕 시기 명문에 주로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우자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서주 중기에 이제 학자들의 책명 명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서주 중기, 그러니까 공황 시기로 이제 주로 보는데요. 이 공황 시기에 한 번의 의례 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명 명문의 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공황 시기, 공황 중기 이전에 책명 명문을 보면은 이것처럼 주 왕과 그 책명자와 피책명자가 서로 대면해서 서로 주고받는, 중간에 이제 사관이 그 책명을 대신 읽어주긴 하지만은 어쨌든 둘이 대면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면은 이 서주 중기 공황 이후에 예제 책명 의례가 정형화된 이후부터는 이 우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피책명자를 주왕한테 모시고 가는, 인도에 가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명문에는 바로 이 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예제 개혁 이전의 어떤 형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 명문은 공황 혹은 그 이전 시기의 명문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절대 연대는 획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상대 연대를 보자면은 이것은 의왕 16년보다는 공황 16년이 보다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명 부분입니다. 네, 왕은 작책윤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산을 책명하게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중우를 나라로 들여라. 여기서 이 우자를 저는 이제 어기사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학자들 보면은 이걸 갖다가 동사로 봐서 가다, 갈 왕자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앞에 이제 주어가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거나 뒤에도 장수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또 다음에 또 다른 동사인 입자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보다는 진영걸 선생의 해석을 따라서 어기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인데요. 입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중후의 땅으로 들어가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재미있는 해석이 바로 이학근 선생의 해석인데요. 이 입자와 납자가 이 전래 문헌에서 통용이 자주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납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납자 다음에 제후의 이름이 나타나는 혹은 이제 제후의 이름이 나타나는 혹은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용례를 모아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보통 춘추와 춘추자시전을 보면 이런 용법이 나타나는데 바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제후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도망쳤을 때 그 도망친 군주를 도와서 다시 나라로 돌려보내서 임금의 자리에 앉히는 것, 그런 용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학근 선생은 그 용법을 다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입자도 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저도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설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중후라는 사람, 이거는 이제 위에 풀초자 4개에다가 가운데 중자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중자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후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쫓겨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주왕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왕은 사산을 시켜서 중후를 그 나라로 들이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산은 명령을 받고 중후를 나라로 들여보내서 군주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에 약을 약을 징치하고 또 방을 징벌하여 각각의 직무를 갖다 살피게 했는데요. 그 직무는 어떤 직무냐? 대자, 곧 적전, 적전. 우리가 정전법으로 알고 있는 그 농사죠. 이제 공전과 사전을 나눠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 그 적전의 의무. 그다음에 리, 토지 측량 혹은 토지 개간의 임무. 그다음 육곡을 재배하고 바치는 임무, 직무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약과 방은 지명으로 무관도 주변에 위치하는데요. 무관도는 지금의 하남성 남양에서 저기 섬서동 지금의 서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은 형초라고 해서 나라 이름으로 봐서 여기는 약, 형, 방을 갖다가 전부 다 나라 이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보면은 뒤에 보면 앞구절과 뒷구절이 대응이 된다고 봤을 때 앞에 나왔던 중후, 약, 방은 뒤에도 나타나는데 형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약 앞에 이 징을 갖다 동사로 볼 수 있다면은 차라리 징, 약, 그리고 형, 방을 대꾸가 되는 걸로 봐서 이 형을 동사로 해석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주봉환 선생과 이학근 선생의 서를 따라서 징벌 혹은 형벌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산은 이 두 나라 약과 방을 징치했고요. 또 중후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었고, 여기에 보이는 대로 약과 방 두 나라의 주왕실에 대한 직무인 적전, 그다음 토지 측량, 그다음 육곡, 이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후와 그다음에 약, 방은 사산에게 패와 그다음에 금, 여기서 금은 구리를 나타내는데요. 바로 구리를 증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는 빈내를 베풀어 준다고 해석한 진년거래 해석을 따랐고요. 그리고 나서 산은 절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천자의 크고 빛나심을 드날리면서 문체로우신 아버지 이중을 위한 보배로운 기물인 반과 화를 만드노니 산은 만년토록 영원히 사용할 것이로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하고 화라는 기물, 어떤 주전자 같은 기물인데요. 반은 여기 대야 같은 거니까 그 위에 따르는 주전자가 있겠죠. 그 주전자 같은 화도, 이 사산도 사산화라는 어떤 기물도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실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산반 명문의 복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무슨 뜻일까? 이것을 좀 다시 살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자는 동사로 보는 설과 명사로 보는 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명사로 보는 설인 직무, 그 직사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산이 약과 방을 징치한 이후에 그들의 직사를 확인해서, 그리고 그 직사인 적전, 토지 측량, 육곡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했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바로 육곡을 징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또 9월이기 때문에 이미 추수가 끝난 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산반 명문의 복자, 이 글자가 나온 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주시기의 복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래문헌에 기록된 복제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오복제도와 구복제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복제도는 상서 우공편, 그다음에 국어 주어 등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구복제도는 주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서주시기의 상황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오복제도, 구복제도, 그렇지만은 이 문헌들, 상서 우공이니 주어니 주례 등 이 문헌들은 모두 전국시대 이후에나 저술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주 시기의 상황을 기록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제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일까 하는 또 의문이 생기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명과 실로 나눠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명은 말 그대로 명칭입니다. 바로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제도의 명칭. 그 다음에 실은 이 복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도읍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여기 도읍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각각 지방 정치체의 주왕실에 대한 직무와 공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주 시기에 이 복제라는 이름의 제도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도읍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지방 정치체의 주왕실에 대한 직무와 공무를 규정한 게 있었는지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을 보면은 서주 청동명문을 사례로 보면요, 이 복자와 관련된 용례가 5가지가 나옵니다. 인명, 아니면 동사로 해서 마시다, 술을 마시다 해서 복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관직명으로서 복, 그 다음에 직무 혹은 관직의 의미로 쓰인 용례, 바로 책명명문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아버지의 직무를 이어라, 혹은 할아버지의 직무를 이어서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목되는 게 바로 납공 혹은 공물의 의미로 쓰인 용례입니다. 바로 이는 지방 정치체들과 관련된 건데요. 바로 형우는 이제 지방의 제후죠. 구보숙에는 바로 남회의라는 어떤 지방 정치체가 나오고요. 사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후라든지 약방이라고 하는 지방 정치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지방 정치체의 납공 혹은 공물의 의미로 쓰인 용례인데요. 이를 통해서 주왕실과 지방 정치체 사이에 서로 규정된 어떤 직무 혹은 공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실제로 이 복이라는 제도가 있었는지, 이런 이름의 이 제도가 있었는지는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서주 왕조의 정치 지리적 구도입니다. 바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이 왕기에는 기내 제후, 그러니까 귀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역, 주 왕실의 세력이, 그러니까 권력이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한계 지역, 이것을 이제 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역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변역에는 바로 제후라든지 진후라든지 하는 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국에서 말하는 무슨 오랑캐들 혹은 방국들, 이런 여러 정치체들이 또 존재하고 있었고요. 바로 주왕실은 바로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각기 다른 정치 지리적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이 지방 정치체들한테 기대한 것이 혹은 의무를 부여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 제후 같은 경우는 군대를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강한 군대를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군소 지방 정치체를 통제하는 임무를 맡았고요. 다만 중앙 정부로의 진출은 통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회봉군, 바로 여기에 있었던 이 기회봉군들 같은 경우는 명문을 통해 봤을 때 군사적인 실력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봤을 때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과 지방의 사이에 있는 교통 요지에 책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또 이 제후와는 달리 중앙 정부로의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바깥에 존재했던 이 기타 방국들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 보이는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주왕실과 의례적으로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주왕실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했죠. 하지만 의례적으로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지방 정치체의 정치 지리적 입지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각기 달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앞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로 복제의 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서주 시기에는 후대에 문헌에 나오는 이런 오복제도와 같은 아주 이상적이고 체계적인 복제라는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이 복제의 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입지 조건에 따라서 주왕실에 대한 어떤 임무 혹은 주왕실의 그들의 지방 정치체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부여된 임무가 각기 달랐을 가능성, 그래서 그 실에 대한 흔적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